죗값 달게 받겠다더니 변호인 방패를 잡은 이영학 얘기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 어금니아빠 이영학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앞서서 단단히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영학이 언론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했던 말이 있는데요. 그 말부터 들어보시죠. 아내가 죽은 후 계속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너무나 꿈만 같습니다. 일단은 사죄드리고 천천히 제가 그 죄를 밝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더 많은 말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사죄를 해야 되지만 아직 이 모든 게 꿈만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를 달게 받고 고개를 저렇게 푹 숙였던 이영학인데 김복준 교수. 예. 변호사를 교체했어요, 사선 변호인으로요. 네, 이제 국선 변호인 그동안 이제 본인 그 변호를 해줬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겠죠.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교도소 내에 있으면 그 안에서 이 사람 1차 재판은 끝납니다. 예. 아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너는 아마 최하 무기징역 받을 것이다 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무기징역만큼은 살기 싫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선 변호인을 이제 그 선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좀 깎아서 이제 무기만은 면하겠다. 무기 면하고 나면 조금 뭐 모범수 생활하면 감형 돼갖고 많이 깎여서 나중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또 뭐 그동안 국선 변호인 하다가 왜 갑자기 사선으로 하냐 그랬더니 사선 변호인한테 그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기징역 받을 거라면 차라리 사형시켜달라고.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무기징역만큼은 안 받게 해달라는 소리죠. 예. 예, 배 교수님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영학은 카메라에 나타날 때마다 저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사죄를 했고요. 또 죗값도 천천히 받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또 했었는데 이렇게 한편에서는 형량 줄이기에 나섰다? 저희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영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 앞에서, 특히 국민들 앞에서 보이는 그런 어떤 일종의 가상적인 어떤 행동과 실제 본인이 생각하는 매우 실리적인 어떤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적으로는 굉장히 매우 불쌍한 모습을 얼굴로 표정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차근차근 자기가 무엇인가 준비하는 부분들, 말하자면 가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걸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들이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그걸 쇼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하자면 본심과 바깥이 달라졌어요. 저렇게 언론에 나왔을 땐 가면을 쓴 것 같은 느낌. 저건 가면이죠. 예. 저건. 예. 그래서 쇼다. 좀 폭넓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최은현 변호사님. 근데 본인이 아니라 뭐 형이나 누나든 가족들이 이 사선 변호인을 고용했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면은 구속돼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그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밖에 있는 가족들이 주위에 아는 변호사님들을 이제 선임을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속 사건이고 실제로 이제 이른바 그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상의 어떤 그 강간등 살인이다 보니까 죄명 자체가 그 형 자체가 살인 이상입니다. 살인죄도 사형도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는 것 같은데 첫 번 재판을 하고 봤더니만 이영학 씨가 처음에는 죽을 죄를 졌다고 하다가 조금 살아보니까 살고 싶거든요. 국선 변호인도 국선 전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보통 한 20-30건 정도 신건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국선 변호사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지만 본인한테 대해서 전적으로 시간을 내주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마 가족들한테 사선 변호사 선임을 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 외부에 있는 가족들이 사선 변호사님들 특히 이 재판하고 있는 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님들 중에 지금 보니까 어떤 로스쿨 나오신 한 4년 차 되는 변호사님이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로펌에 거기에 대표 변호사님이 있을 그럴 가능성도 아직 있기 때문에 다음번 그 법정에 어떤 변호사님이 나오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사실 이제 다음 달 8일 있을 2회 공판부터 이제 같이 변호인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이영학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잖아요. 이 변호인과 접견을 많이 했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동부구치소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그 송파구 쪽에 있는 가든5란 그 큰 상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최순실 씨도 거기에 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거기에 있는데요. 거기 올 초에 이영학도 있는 거죠? 예, 올 초에 지금 3월 달에 지금 그 새로 했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좋은 이른바 구치소의 특급 호텔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어떤 좋은 시설에 있는 것 같은데 변호인도 가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접견을 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 첫 기일에 자백을 했는 사건입니다. 결국 그렇다 보니까 범죄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내가 건강이 안 좋다. 그리고 그때 약을 먹고 해서 정신이 없었다 하고 정상 관계에 대해서 어떤 변론을 집중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변호인을 통해서 집중적인 어떤 변론 어떤 훈련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재판부에서 어떻게 보여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화면에 나오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은데 일각에서는 이영학이 지금까지 기부금을 많이 모았고 이제 거짓된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저 돈으로 혹시 사선 변호사를 고용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아니 국민들 일반은 전부 다 그런 생각 때문에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후원금을 모집해가지고 그동안 빼돌리고 마구잡이로 본인의 어떤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중에 일부를 남겨뒀다가 자신의 그 죄를 이제 감하는 데 사용하는 그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면 후원금에서 나갔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그 좀 실망하고 분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개연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도 그 누나에게 그 강남 쪽에 있는 성매매 업소 그 계약하는 계약금 1억 정도를 누나 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그 경찰에서 최종 수사 발표를 할 때 보니까 후원금을 빼돌려가지고 세탁하는 방법으로 누나한테 입금했다 뺐다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누나라든지 가족이 그 변호사를 선임해서 선임비를 준다 하더라도 예. 사실상은 이영학이가 후원금에서 빼돌린 돈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것이죠. 예, 최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이영학이 워낙 엽기적이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이제 누리꾼들이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변호인 얼굴 공개해라, 신상 공개해라 뭐 이런 요청들이 있는데 좀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뭐 그 희대의 살인마라 한다 하더라도 국민인 것이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인 권리는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최순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최순실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데에 대해서 공분이 많았고 그래서 많은 전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최초에는 수임을 했다가 수임을 거두는 케이스도 사실 있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공분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사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수임은 했긴 했다고 하지만 그 변호사님이 수임이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공공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런 점을 그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사실 불편합니다. 뭐냐면은 이 살인죄로 해서 기소된 이후에 경찰이 조사를 해서 8억 원 정도 사기 모금을 했다는 것으로 해서 검찰에 추가적으로 지금 재판에 넘기는 그 과정에서 돈을 그와 같은 국민들의 피 같은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느냐는 그런 비판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저는 아주 많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누구든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 옛날하고 달리 요즘은 그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점도 꼭 변호사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처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변호인이 당연히 붙어서 그렇죠. 조력해 주는 거는 꼭 필요하죠. 어찌됐건 이영학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법리 다툼을 불사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히는데요. 반성문을 4번이나 냈다고 합니다. 이영학이 과거 아내에 대해 언급했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아내가 원해서 8년간 성폭행을 당했대요. 근데 아내가 그런 제 아내가 저한테 사랑을 증명한다고 마지막 그날 결혼면지를 끼고 뛰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9월 5일에 제 아내의 죽음 자살에 대해서 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배상훈 교수님이 지금 가면 얘기도 하셨는데 저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씩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최 변호사님, 반성문 4번 썼다는데 반성문 횟수는 제한이 없는 겁니까? 반성문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계속 쓰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데요. 변호사 같은 경우에 그 횟수도 좀 조절해라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담긴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성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반성을 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그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고 하겠다는 그런 다짐, 앞으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크게 이제 많이 어떤 그 글을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중언부언하는 케이스도 있고 실제로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본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구치소에 있는 옆 사람한테 시키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영학이 직접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보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구치소 안에서 뭐 범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또 글 잘 쓰는 사람한테 반성문도 시키고 뭐 이런단 말입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글이 악필이기 때문에 옆에서 대필해달라는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그 내용만 봐도 예. 그 심정을 재판부께서는 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배 교수님 앞서 보신 유서 동영상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공개된 반성문에서도 그렇고 유독 아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점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끔찍하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지금 자살로 밝혀졌지만요. 그 현장에서 폭행을 했고요. 그 폭행 때문에 연관이 됐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본인이 그거 연관이 되어 있는데 끔찍하게도 반성문에 아내 제사를 지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반성문에는 자기가 진정으로 잘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내 때문에, 딸 때문에 이렇게 모두를 좀 따라 들어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진짜 자기가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성문 자체 진정성의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이 아내를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좀 이제 어떤 가장이다. 그러니까 뭐 딸을 보살폈던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어필을 하는 건데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사람이 어떤 여중생을 죽여? 라고 하는 그런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현실감 자체가 없지만은 그걸 계속 주장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그것도 반성문도 활용하고. 그렇죠. 활용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문 자체를 읽어보면요. 진짜 자기가 썼는지 아니면 대필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썼긴 썼는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본심으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왜 아내 얘기를 합니까? 예, 저는 또 궁금한 점이 배 교수님 분명히 이영학이 아내가 생전에 아내를 성매매 도구로 이용해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업소도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런 아내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내가 나가야 한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끔찍하죠. 사실 끔찍한 얘기고 그건 뭐냐면 아내를 끝까지도 도구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내를 통해서 내가 나가야 된다. 딸을 통해서 내가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보통 사람의 사고 구조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아내를 계속 파는 거는요, 결국은 본인의 형량하고 직결되는 것이고요. 요번에 딸이 급기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월 한 2회 내지 3회에는 가정폭력으로 엄마를 때렸다. 그런 내용 등을 얘기하고, 그러면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내, 그리고 성매매에 시달린 아내, 그 아내를 얼마나 자기가 사랑해서 사랑 운운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이거는 아내를 팔아서 자신의 형량을 깎고자 하는 의도죠. 그런데 이영학 이거 정리하기 전에 하나 더 최 변호사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이영학이 법원에서 딸 보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결국 만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두 사건을 병합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이영학 씨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이를 꼬셔서 집으로 데리고 온 것, 그리고 사체를 유기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범관계입니다. 공범관계다 보면은 증거도 동일하고, 그럼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별개로 그 재판에 넘겨졌다 하더라도 하나로 묶어서 재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지금 재판부가 판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법정에서는 물론 변호인이 사이에 있겠습니다만 이 아빠와 이 딸이, 정말 미성년자인 딸이 같이 재판을 받는, 사실 어이없는, 사실 그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이영학 본인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은 그 책임 또한 이영학 본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영학 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이 사건 사고에 눈에 띄는 소식 말고도 또 하나 주목해볼 만한 사건 사고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을 절도범으로 몰자 10년지기를
생매장한 그 끔찍한 사건입니다. 김복준 교수님. 네. 생매장이란 단어가 워낙 입에 담기도 그렇고 최근에도 이런 사건이 있는 거 봅니다. 근데 우선 생매장이라는 것 자체는 이거는 흔치 않은 일이고요. 사람이 아무리 그 악질범이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냥 서슴없이 자행을 했어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경악하고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예. 이게 아마 보니까 이 10년직이라고 하는데 나이는 아마 그 이 범행을 한 여성하고 살해당한 여성하고 나이 차이는 꽤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알고 지낸 지는 한 10여 년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친했던 사이인데 이 살해당한 저 여성이 이제 어느 날 이 범인인 그 여성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내가 지금 동거남의 집에 가방하고 옷을 좀 놔두고 왔는데 당신이 가서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살해한 여성, 이제 범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범인 여성이 그 동거남의 집에 가서 가방하고 옷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 동거남이 이제 이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물건 가져갔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그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는데 그러면 시킨 여성, 그러니까 이번에 살해당한 여성이죠. 그 여성이 사실은 내가 시켰다 하면 되는데 나는 그런 거 시킨 적이 없다 해버리니까 꼼짝없이 이 범인 여성이 절도범으로 재판에 회부가 된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한 앙심을 이제 꾹꾹 이제 눌러서 가지고 있다가 예. 아들이 하나 시흥에 따로 살고 있었다고 해요. 남편은 철원 쪽에서 따로 살고 있었고 별거하고 있었는데 아들을 부릅니다. 7월 13일 날 차 렌트 하나 해라. 그래서 아들이 렌트를 해가지고 7월 14일 날 범행 당일 날 성남 모란시장에서 엄마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모란시장에는 이미 이 살해당한 여성을 유인했어요. 그리고 차에는 이미 그 커피와 커피 속에 그 수면제를 탄 그게 이제 같이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차를 태우고 이제 그 진행하면서 먹이고 생매장한 것이죠. 예, 배 교수님 그런데 말씀처럼 커피에 수면제를 타서 이제 생매장까지 가게 된 건데 이 수면제를 뭐 어디 가서 구입을 하거나 한 게 아니라 천천히 하나씩 모았다는 거예요. 정말 계획적인 범죄였다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죠. 뭐 수면제 자체가 이제 보통 이제 관절염약 같은 데는 수면제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관절염약은 한 달이나 두 달씩 장기적으로 처방해 주기 때문에 거기 하나씩 이제 뽑아 갖고 그것을 모아 갖고 했기 때문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 여기서 방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걸 모아서 가루를 만들어 갖고 이제 거기에 탔기 때문에 예. 그것도 역시 충분히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생매장이라는 단어가 워낙 섬뜩한데 이 심리, 범죄 심리를 아무리 앙심을 품고 원한이 깊다고 하더라도 10년직인데 말이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공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자기가 어떤 뭐 이게 자기도 피해받을 수 있을 다른 또 도구를 써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 또 하나는 공범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아들을 시킨다고 했을 때 아들이 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예. 여러 가지를 아마 이 범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했을 때 단지 그냥 갖다만 묻어라라고 정도 아들한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공격 수단을 아들한테 쥐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면제를 안 먹였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최 변호사님, 경찰이 이 숨진 여성이 사라졌다는 걸 인지한 시점이 한 8월 정도 되고 이 발생은 그 더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알려지게 된 거고 어떻게 범죄가 들통나게 됐는지 그렇습니다. 궁금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 그 피해 여성이 이혼을 해서 혼자 살고 있었고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였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어떤 근황도 확인하고 하는데 어느 날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가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하게 돼서 이제 경찰이 쭉 봤더니만 7월 14일 어떻게 보면 미국 독립기념일이어서 날짜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후에 휴대폰 쓴 것도 없고 카드 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보면 아마 그때를 전후로 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찾아갔는데 공교롭게도 이 주범의 아들이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차를 이렇게 갖는 그 궤적과 이 피해 여성의 휴대폰이 꺼진 그 궤적이 일치하는 것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체포영장을 해서 이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나름대로 빠른 신속한 어떤 경찰이 제대로 과학적 수사를 했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이 경찰이 생활 반응이 없으니까 살해됐다고 의심을 했는데요. 네. 이제 아주 어떻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던 중에 주변을 탐문하다 봤더니
이 살해한 여성이 그 살해당한 여성을 7월 19일 날 봤다고 주변에 막 일부러 떠들고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주변에 19일 날 나 그 여자 봤는데 예. 이러고 댕겼나 봐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그걸 딱 포착한 거예요. 아, 그렇다면 저 여자 좀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둘 간의 어떤 관계를 따져보니까 아주 친하게 지냈고 절도범으로 입건된 그런 관계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 이 범행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 사람. 그 거짓말이 덜미가 잡힌 거예요. 오히려 이 도둑이 재발저려가지고 떠들고 댕긴 게 요번에 그 범인으로 검거되는데 기여를 한 거죠. 그런데 아까 잠깐 좀 화면에 지나갔었는데 그 이제 그 범죄와 관련된 저 도식화를 한번 같이 보면 저 김목준 교수 예. 공범이 이제 아들하고 60대 남편인데 남편은 수사 도중에 목숨을 끊었어요. 예, 이 남편하고 별거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강원도 철원 쪽에서 이제 아마 농장 같은 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단서가 잡혀가지고 뭐 휴대폰 그 동선까지 나오니까 거기를 찾아갔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 남편의 집을 압수수색을 경찰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저 잠깐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러고 나간 다음에 헛간에 가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호위망이 좁혀오니까. 그렇죠. 이제 이미 뭐 자기가 이 범행한 게 들통났다고 생각했겠죠. 이제 그 남편이 자살한 이후에 아들과 이 그 살인범 이 여자가 자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장한 장소를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 배 교수님 사실 오늘 이 모자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10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것도 참 끔찍하지만,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이 범행을 한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아들과 따로 살고 있었는데 아들을 말하자면 끌어들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어떤 원한 자기가 생각하는 원한을 풀기 위해서 아들한테 그냥 묻어만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예. 그 자체도 사실은 좀 참혹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묻어만 달라고 했을 때 문제는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떨어졌던 것은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수면제를 먹였지만 아직 죽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긴가민가하는 상태에서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남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밭의 주인이지만은 예. 실제로는 거기 가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순차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3명이 같이 모여갖고 공모를 한 것은 아니라 처음에 이제 그 여성이 생각을 하고 아들한테 빌려오라고 하고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면서 아들의 입장에서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은 아들과 이 남편은 이 지나가는 과정, 이 절차가 뿌리칠 수 없는 이제 제안과 엄마의 얘기였기 때문에 같이 공범을 할 수밖에 없었다. 공모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처음부터 했다고 하면은 이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순차적 공모라고 해요. 순차적 공모. 예. 예, 그래도 배 교수님 또 한편으로는 좀,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가족이 내가 절도 혐의를 뒤집어 썼으니 억울해서 이 사람을 생매장해야겠다, 좀 묻어만 다오라고 하면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말리는 게 보통이 될 것 같은데. 그랬겠죠. 처음에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그랬어야 되는 거고 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범인의 여성이 했을 부분은 사실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 근데 한 가지 좀 본질적인 의문이 과연 본인이 절도했는데 대해서 얘기를 그 앙심을 품었다 그것만으로 이렇게 살인했는지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강 수사가 한마디로 살인죄는 동기 범죄이고 동기가 돼야 동기에 따라서 처벌되는 수준이 다릅니다. 살인을 이르기까지 한 개연성이 그렇죠. 조금 과연 그것만 부족하단 가지고 말이에요. 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동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어떤 심도 깊은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도 수사관 했지만요. 이미 그 절도죄로 벌금을 100만 원 받았어요. 예. 끝났어요. 그 사건은. 그랬는데 그거에 앙심을 품고 가 생매장했다? 요거는 그 타당성이 좀 없어요. 또 다른 제가 수사관이라면 범행 있을 것이다. 다른 동기를 아마 더 조사할 겁니다. 예. 10년지기를 생매장한 이 비정한 여성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